만약 당신이 이 지구상에서 최초의 인류 중 한 명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어린아이와 함께 넓은 초원을 걷고 있습니다. 갑자기 사자 한 마리를 봅니다. 예전에 당신은 사자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호기심에 아이를 데리고 사자에게 장난치러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자가 당신의 아이를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계속됩니다. 5년 후, 당신은 또 다른 아이를 낳았습니다. 두 사람이 멀리 걷고 있는데 다시 사자의 형체가 보입니다. 이번에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당신은 아이를 꽉 껴안고 숲을 속으로 숨었습니다. 사자는 한동안 어슬렁거리다가 사라졌고 아버지와 아들 연이어 모두 생존했습니다. 당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숨은 곳에서 나와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바로 그때 큰 새 한 마리가 하늘 위를 날아갑니다. 갑자기 당신 옆에 있던 아이가 땅에 넘어지자마자 아무 이유 없이 죽어버립니다. 당신은 또다시 뼈에 사무치는 고통을 안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자기 자신에게 생존을 위한 한 가지 절대 조건을 겁니다. 이제부터 사자를 볼 때뿐만 아니라 하늘을 나는 그 어떤 새를 볼 때마다 내 아이를 숨길 것이다. 불합리하게 들릴 수 있는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의 뇌가 생존을 위해 프로그래밍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인간이 사고하고 결정을 내리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두 결단, 사자로부터 도망치는 것과 새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모두 놀랍도록 빠르고 자동적인 사고 과정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노벨상을 수상한 심리학자 다니엘 카네먼은 이를 시스템 1, 시스템 1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눈 시스템 1과 시스템 2 대 당신의 마음속 전투. 시스템 1은 때때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지 또는 직설적으로 말해서 얼마나 멍청해질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곳입니다. 시스템 1이 내린 성급한 결정만을 보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이를 과소평가하거나 심지어 쓸모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야기 속 아버지가 더 느리고 신중하고 논리적인 사고방식인 시스템 2를 사용했다면 그는 사자를 피해서 숨은 것은 아주 올바른 선택이었지만 그 후 아이의 죽음이 하늘을 나는 새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연관성은 전적으로 두려움과 우연의 일치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시스템 1이 가져다주는 거대한 이점 때문에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인류가 오늘날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새가 날아가면 사람이 죽는다와 같은 터무니없는 가정으로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 조상들이 덤불 속에서 거대한 포효 소리를 듣고 즉각적으로 도망치는 대신 그 자리에 서서 시스템 2를 작동시켜 논리적으로 분석했다면 어땠을까요? 이 소리는 어떤 종류의 동물에서 나는 걸까? 주파수는 어느 정도지? 위협 수준을 1부터 10까지로 매기면 얼마일까? 그랬다면 인류는 수백만 년 전에 이미 무참히 잡아먹혔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자리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큰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스템 1과 시스템 2를 이해하십시오. 두 시스템 모두 엄청난 이점을 제공합니다. 진짜 문제는 시스템 2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시스템 1에게 통제권을 넘겨줄 때 발생합니다. 시스템 2를 작동시키려 하지 않는 우리의 게으름은 우리를 온갖 종류의 편견과 사고의 오류로 이끌고 완전히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만듭니다. 새가 날아가는 것이 사람을 죽게 만든다고 믿는 것이 믿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까? 아니요. 현대 사회에서 그것은 더 이상 최적의 이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앵커링 효과, ANC, HORING, 마음이 보이지 않는 기준점에 속을 때, 이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1.3개에서 가장 높은 레드우드 나의 높이는 1200피트, 약 365m보다 클까요? 아니면 작을까요? 2. 여러 넌이 예상하기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레드우드 나무의 정확한 높이는 몇 피트입니까? 카너먼, 카네만은 한 실험에서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게도 똑같은 두 질문을 했지만 첫 번째 질문의 숫자가 변경되었습니다. 1200피트 대신 그들은 180피트보다 클까요? 아니면 작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그룹의 질문2에 대한 예측 결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그룹, 비교를 위해 1200피트라는 숫자를 먼저 제시받은 사람들의 평균 예측치는 844피트였습니다. 반면 두 번째 그룹, 180피트를 제시받은 사람들의 평균 예측치는 282피트에 불과했습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분명 나무의 실제 높이는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무자비적인 숫자 1200 또는 180에 먼저 노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뇌는 자동적으로 그 숫자를 앵커로 취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앵커링 효과, 앵커링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행동 경제학자 중 한 명인 댄 니나리엘리는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세상의 거의 모든 사물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한 전문가가 아니라면 레드우드 나무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없을 것이며 저 역시 마트에서 전자레인지의 합리적인 가격이 얼마인지 전혀 모를 것입니다. 99달러가 적당할까요? 아니면 199달러일까요? 저는 모릅니다. 정확한 척도가 없기 때문에 두뇌는 세상을 추정하기 위해 주변의 모든 단서를 탐색하게 되고 가장 먼저 나타나는 어떤 숫자든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는 밭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를 이해하는 것이 실제 삶에 어떤 이점을 줄까요? 당신이 소비자라면 제조업체가 포장에 크게 인쇄한 권장 소비자 가격, MSRP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의 생각이 묶여서 불과 몇십 달러 싸게 샀다고 큰 이익을 봤다고 착각하고 싶습니까? 당신이 판매자라면 고객의 심리를 조종하여 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지갑을 열도록 초기 정가를 어떻게 설정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앵커링 효과에 가공할 만한 힘입니다.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 누구나 반드시 파악해야 할 두 번째 큰 교훈입니다. 습 가용성 휴리스틱, AVEAILABILITY. 왜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항상 두려워할까요? 제가 현재의 삶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마음의 평화입니다. 저는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갈 때 테러 공격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행기에 오를 때에도 제 심박수는 정상적이며 비행기가 추락할까봐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침착함은 대중매체의 자극적인 뉴스에 중독되지 않은 제 습관에서 상당 부분 기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외부에서 극도의 불안 속에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테러 공격 뉴스 봤어? 세상이 곧 멸망할 거야. 비행기가 계속 추락한다는 기사 읽었어? 이제 어딜 가든 무서워.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테러나 항공기 사고의 발생 비율은 결코 끔찍한 비율로 급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확률은 수치적으로 매우 드뭅니다. 비행기를 타고 사고를 당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과대망상적인 두려움을 느끼는 걸까요? 바로 가용성 휴리스틱, 어베일러빌리티, 휴리스틱 때문입니다. 발생 확률이 0에 가까운 사건조차도 여러분의 뇌는 그에 대해 극도로 높은 위험이나 발생 확률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러한 비극에 대한 정보가 머릿속에서 너무 자주 그리고 쉽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대의 비행기가 안전하게 비행하는 사실은 신문에 실리지 않지만 단 한 대의 비행기가 추락하면 한 달 내내 모든 뉴스 매체를 장식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뉴스가 사방에 퍼져 있어 그 기억해내기 쉬움을 자동적으로 문제의 흔함을 측정하는 척도로 삼습니다. 가용성에 대해 이해하면 무엇이 도움이 될까요? 분명 자신의 정보 환경에 대해 다시 스스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실제 세상이 인터넷이나 화면에 그려지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폭력과 죽음이 클릭을 쉽게 이끌어낸다는 이유만으로 기꺼이 자신을 거기에 세뇌시키며
내일 뉴스만을 주시하고 있으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교훈의 핵심 내용입니다. 새 손실 회피, LOSS, AVERSION. 왜 우리는 항상 지루한 안전을 선택할까요? 다음으로 작은 게임을 함께 해봅시다. 동전을 던질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기면 앞면 1000달러를 받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면 뒷면 1000달러를 잃습니다. 당신은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다면 당신은 단호하게 거절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규칙을 조금 변경하겠습니다. 이기면 1100달러를 받습니다. 지면 1000달러를 잃습니다. 수학적 기대값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것은 수익성이 있는 게임이므로 당신은 이 게임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제가 50%의 확률로 1100달러를 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며 지금 당장 동전을 내민다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1000달러를 잃을 50%의 위험 때문입니다. 손실 회피, 로스 어버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인간은 선천적으로 무언가를 빼앗기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 따르면 누군가에게 이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는 1000달러를 잃을 위험을 상쇄할 정도로 보상금이 대개 2000달러 가까이 올라가야 합니다. 손실의 고통은 얻는 기쁨보다 2배나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심리적 진실들을 재미로만 알아두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실생활에서 당신의 의사소통 기술과 설득 기술에 적용하세요. 당신은 사람들이 그들이 성취할 가능성이 있는 것보다는 곧 잃게 될 것을 지적할 때 훨씬 더 강하게 주의를 기울인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당신이 친구에게 알코올 중독을 끊으라고 설득하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방법 1대1 당장 끊어. 그럼 건강도 다시 좋아지고 더 좋은 직장도 구하고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방법 2대, 네가 술을 끊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내와 자식들을 잃게 될 거고 가정이 파탄나고 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내 곁을 떠나게 될 거야. 확실히 방 2가 전곡을 찌르고 심리적으로 훨씬 더 큰 충격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 자신만의 예리한 무기로서 당신이 네 번째 공과인 손실 회피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프레이밍 효과, FRAMING, 단어를 통한 조작의 예술. 이제 제가 당신의 담당 외과 의사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으며 수술이 필요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말합니다. 이 수술은 사망률이 10%입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극도로 공황 상태에 빠졌죠? 10%가 사망한다고? 다시 말해 수술대에 오르는 10명 중 1명은 세상을 떠난다는 의미잖아. 하지만 만일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수술은 절대적인 생존 기회가 90%나 됩니다. 당신은 즉각적으로 안도감의 한숨을 작게 내쉴 것입니다. 훌륭해. 생존율 90%면 무조건 확실하네. 당장 수술합시다, 선생님. 통계적이고 수학적으로 볼 때 위 두 문장은 사실 완전히 동일합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경우에는 당신은 끔찍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당신은 넘치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프레이밍, 틀잡기의 기술입니다. 같은 문제라도 어떻게 프레임을 짜고 제시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정반대의 심리적 반응, 결과, 그리고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 교훈에 대해 이해하게 되면 그저 단어들이 가지는 시점을 변화시키는 것만으로 평범한 것들을 내력적으로 바꾸어 당신의 고객들이나 파트너, 자녀나 친구를 내혹하고 설득할 수 있습니다. 술 매몰 비용의 오류, SUNK, COST, FAELACY, 잔인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배우자. 매몰 비용 오류는 당신이 과거의 잘못된 결정 또는 투자이 당신의 현재를 계속 통제하고 파괴하도록 내버려 둘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사고 오류입니다. 존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존은 포커를 할 줄 몰랐지만 그냥 경험 삼아 배팅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 게임을 시도해 보기로 생각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 존은 $1000를 전부 잃었으며 단 한 판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 무렵 만일 존이 시스템2를 사용하여 다음 게임에서 그가 이길 확률을 분석할 줄만 알았다면 그 $1000는 무시하고 당장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행동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1000는 이미 손상되었고 가라앉아 버렸으며 그가 계속 게임을 하더라도 앞으로의 승패 확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무지한 사람들이 그렇듯 존은 잃어버린 $1000에 심하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후회가 그를 통제합니다. 그는 이제 본전을 찾을 거다라는 희망으로 게임에 계속 몰두했고 결국 추가로 $2000를 더 잃게 되었습니다. 이보다는 좀 덜 가혹한 예시를 들어봅시다. 바로 젠입니다. 몇 달 전, 젠은 파격적인 허상만의 세일 이벤트를 보고 충동적으로 당분이 엄청난 군것질거리 사탕 50박스를 샀습니다. 이제 그녀의 집에는 사탕이 가득 찼습니다. 그 후, 젠은 영양에 관한 책을 읽었고 그렇게 많은 캔디 섭취가 그녀의 신체 건강을 망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들을 내다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걸 사느라 돈을 얼마나 잃었는데 어떻게 버려? 너무 아깝잖아. 젠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는 돈이 아깝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억지로 두 눈을 꼭 감은 채로 그 캔디 더미를 매일 계속 먹으며 자기 몸을 스스로 독살하고 망쳤습니다. 존과 젠을 보면서 아마도 당신은 코웃음을 치며 정말 멍청한 바보들이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잔인한 진실은 당신이나 저 또한 그들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지금 당신의 집을 둘러보세요. 당신이 수년 전에 샀는데 이제는 먼지만 쌓이고 서 있을 공간만 차지하고 자주 당신의 발에 걸리고 심지어는 다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음에도 당신이 무조건으로 내다버리기를 거부하는 쓸모없는 무가치한 물건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혹시 망가진 그네 한 대, 항상 길을 막으며 거미줄이 쳐진 낡은 러닝머신, 반복적으로 넘어져 다치게 하는 다리 부러진 의자 한 개가 집에 있으십니까? 왜 당신은 그것들을 내다버리지 않죠? 과거 이전에 제가 구매하려고 $59를 지불했으니까요. 당신과 존이나 젠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매몰 비용의 오류입니다. 당신이 과거 투자의 과오로 인하여 현 시간의 소중한 평온함과 땀방울, 소중한 자산을 더 이상 착취당하게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당신이 독이 낀 사탕을 사느라 돈을 잃었다는 불행이 단지 원금을 되찾기 위해 그 맹독을 자신의 뱃속까지 강제로 채워 넣어야 한다는 것을 절대 의미하지 않습니다. 옛 맺은 말. 이 6가지의 심리학적 기믹은 단지 지루한 학술 서적 내의 문자를 넘어섰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곁에서 매일 모든 현장의 결정과 순간순간에 당신을 직접적으로 조종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뇌들의 작동 기법을 사실에 맞추게 올바르게 인식하고 언제 시스템 1을 쓰고 어떻게 적절히 시스템 2를 스위칭하며 일깨울지 아는 것, 또 단내림 혹은 가치 손실 회피 아니면 허접한 환상의 틀 등의 지뢰밭에서 탈피하고 그 진실한 본질을 파악하고 기피하는 것. 바로 이것만이 당신이 당신 스스로 진정한 자신이 될 유일무이한 방식이자 해답입니다. 사고방식을 변화시키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의 삶 역시 변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지식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시면 잊지 말고 꼭 즐겨찾기 해주시고 평생 동안 이 즐거움을 사랑하는 귀중한 주변 지인들과 꼭 공유하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뵙기를 바랍니다.